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핵물리학 연구원이었던 한 여성이 동료가 몰래 보여준 금지된 논문을 봤습니다. 그 논문에는 북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위부가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박사 학위를 가진 걱정이다. 그녀는 아이들도 75세 없어도 시어머니와 저도 두 자녀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켰을까요? 이렇게 가다간 다 힘들 지금부터 그 거예요. 이야기를 나날이 정말 들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평양의 아침은 늘 그랬듯 어둠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김선희,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지 드세요. 75살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방 아랫목에 누워 계셨습니다. 6.25 때 남쪽에 가족을 두고 북으로 오신 분이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가족이 헤어졌습니까?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통일 좀 보고 가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집은 4식구였습니다. 제 딸 민주는 25살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아들 성호는 22로 군 복무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양에도 차는 별로 없는데 하필 그 드문 차에. 그 뒤로 제가 가장이 되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쌀은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사려면 한 달 월급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도 쌀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양 사람이라 지방보다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직업 덕분에 가끔 특별 배급도 받았으니까요. 엄마, 오늘 연구소에 전기 들어와요? 딸 민주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요즘은 하루 건너 하루꼴로 들어오더구나. 민주는 대학원에 가고 싶어 했지만 우리 집안 성분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제 오빠가 15년 전에 당에서 숙청당한 뒤로 우리 가족은 찍혀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핵심 계층에서 동요 계층으로 떨어진 우리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형, 제대하니까 어때? 민주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배고파. 군대에서도 배고팠는데 집에 와서도 배고프네. 성우가 빙긋 웃었습니다. 22 청년이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어려웠다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침을 먹고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모란봉이 보이는 길을 걷는 건 좋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잡고 산책하던 그 길이었으니까요. 대동강변의 버드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고향의 산천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 사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아침 사상학습이 시작됐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교실에 매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실험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에는 낡은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30년은 된 것들이었죠. 전기가 들어올 때만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고 이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바깥 세상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께서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부쩍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심장약이 필요한데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사려면 한 달치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손주들아 너희만 잘 크면 됐어.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4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정전이라 촛불을 켜고 둘러앉았죠. 할머니께서 또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6.25 때 말이야, 내가 부산까지 갔었는데 남쪽에 두고 온 오빠 이야기, 헤어진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4식구가 북한에서 함께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 줄은.
그저 어렵지만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게 다일까? 할머니는 이대로 돌아가시는 걸까?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는 캄캄한 도시.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2023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아이들과 함께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숨을 헐떡이시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당장 약이 필요했습니다. 민주야, 엄마 가방에서 돈 꺼내라. 장마당 가서 심장약 사와. 딸이 뛰어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약이 없대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인데 요즘 단속이 심해서.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평양중앙병원에나 가보세요.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걸 다들 알았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어려웠다지만 병원에 약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내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남쪽에 둔 오빠라도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그것도 욕심이지. 그냥 이 손주들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구나. 민주는 똑똑한데 대학원도 못 가고 성호는 탄광에 간다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손주들이.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연구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연구원 하나가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가 몰래 보여준 외국 논문을 봤습니다. 핵물리학 최신 연구였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수준이라고. 우리가 하는 연구는 30년 전 수준이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였던 겁니다. 저는 평생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바깥 세상과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선이 동무, 이거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나도 목숨 걸고 가져온 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그리고 그 논문. 우리는 얼마나 뒤처져 있는 걸까. 민주는 컴퓨터 천재인데 지방 공장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탄광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의 지방 공장 배치가 정식으로 결정됐다는 거였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시골 공장이었습니다. 엄마, 나 거기 가기 싫어요. 컴퓨터 공부 더 하고 싶어요. 25달이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네 식구가 촛불 아래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또 기침을 하셨습니다. 약도 없이 버티시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옛날엔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아이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양의 밤이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도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제 삶까지도.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우리 집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에게 정식 발령장이 나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한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출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엄마, 나 거기 가면 평생 못 나와요. 컴퓨터는 만져보지도 못할 거예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성호에게도 통보가 왔습니다. 탄광 배치였습니다. 함경남도 어느 탄광촌이었습니다. 형은 군대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또 탄광이라니. 민주가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그 정도는. 성우가 애써 웃었지만 22 청년의 눈빛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보위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김선의 동무 최근 동료가 가져온 외국 자료를 봤다는 제보가 있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고자질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웃도 동료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요. 당분간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겠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천리 같았습니다. 만약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식구 모두 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약 없이 한 달을 버티셨는데 이제는 일어나시지도 못했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사는구나. 차라리 내가 먼저 가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약을 구해올게요. 꼭 구해올 테니까.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돈이 있어도 약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장마당을 뒤져도 중국산 심장약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할머니 방에 모였습니다. 정전이라 촛불만 켜놓고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6.25 때 부산까지 갔었단다. 거기서 오빠를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고 다시 북으로 왔지. 그때 남쪽에 그냥 남을 걸 그랬나 봐. 손주들아, 할미는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은 젊지 않니?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그 말씀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할머니 없이는 못 가요. 민주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민주는 지방 공장으로, 성우는 탄광으로,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할머니는 약도 없이 돌아가실 판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선이야, 들었어. 보위부에서 조사한다며? 조심해야 해. 요즘 단속이 얼마나 심한데.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쌀 한 줌, 옥수수 몇 알이라도 나눠주는 게 북한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겨울밤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길거리에 불빛이 없어 더 어두웠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이었습니다. 연탄도 나무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 때 우리나라도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아직은 막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2024년 봄이 왔지만 우리에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았습니다. 연구소 동료 중에 중국을 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국경 넘는 방법 아십니까? 그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선이 동무, 위험한 생각하지 마시오. 걸리면 3대가 멸족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 중국 조선족이요. 절대 내 이름은 대지 마시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몇 년간 모아둔 달러가 있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가끔 받은 외화였습니다. 또 남편이 남긴 금반지도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2,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갈 것인가. 어느 밤 네 식구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촛불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네 식구가 함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탈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여기 남아봤자 공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성우도 말했습니다. 형도 가고 싶어요. 탄광에서 평생 사는 것보단. 할머니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나는 늙어서 어차피 얼마 못 산다. 너희들끼리. 안 돼요, 할머니.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없이는 못 가요.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남쪽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할머니가 손주예요. 할머니도 살리고 저희도 사는 거예요. 성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자유로운 땅이라도 밟아보자. 남쪽에 둔 오빠는 못 만나도. 그날 밤 네 식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조선족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압록강 하류 쪽 루트였습니다. 4명 비용으로 전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인분이 계시면 위험합니다. 강을 건널 때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 업고 갈 겁니다. 출발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4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강물이 녹고 날씨가 풀릴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산기슭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이제 갑니다. 손주들 데리고 살 길을 찾아갑니다. 용서하세요. 묘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민주와 성우도 함께 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고향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모란봉이 보이는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며느리 아버지, 어머니께 기도했다. 손주들 지켜달라고. 이 늙은이도 마지막 힘을 내겠다고. 다음 날 새벽 네 식구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친척집 간다고 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없었지만 중국 가면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열이 있을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쪽 가족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고향이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4명 맞습니까? 중국말을 하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분이 계시네요. 강 건널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기침도 안 돼요.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 마소. 손주들 위해서라면 죽어도 소리 안 낸다. 자정이 지나서 출발했습니다. 압록강 하류 쪽 강폭이 좁은 곳이었습니다. 4월이었지만 밤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순찰대 교대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그때 건넙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긴장돼서 그래. 민주가 할머니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자유로운 곳에 가요.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얕았지만 할머니께는 위험했습니다. 성우야 할머니 업어라. 제가 속삭였습니다. 22 아들이 75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 꼭 붙잡고 계세요. 그래, 우리 손주. 젊지 않은 몸으로 미안하다. 할머니 말씀 마세요. 숨소리 들려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4월인데도 얼음처럼 찼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성우가 할머니를 업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민주가 할머니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길을 확인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엎드려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모두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할머니를 업은 성우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찼습니다. 할머니께서 기침을 참으시느라 온몸을 떠셨습니다.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도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습니다. 순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뭔가를 던졌습니다. 다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순찰대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세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성우가 할머니를 업고 뛰었습니다. 민주가 동생을 도왔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 땅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괜찮다. 해냈구나. 우리 손주들 해냈어.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뛰세요.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 쏘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은 겁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성우 품에 안겨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다 살았니? 네, 할머니. 다 살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다. 손주들 지켜달라고. 그날 밤 중국 땅 어느 숲속에서 네 식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단동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벽돌집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네 식구가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숨어 계십시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송됩니다. 북송. 그 단어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송되면 정치 범수용소, 아니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불 몇 장과 낡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를 누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할머니, 약이 필요하세요. 중국에서는 약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셨습니다. 찬물에 오래 있던 탓이었습니다. 집주인 조선족 아주머니가 약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도와드려야죠. 우리 부모님도 북쪽에서 오셨어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언제 신고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커튼을 치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 방에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움직이기 힘드셨고 밖에 나가면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웠습니다. 저와 민주, 성호는 밤에만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핵물리학자가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주와 성호는 공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돈은 많이 주지 않았지만 신분을 묻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일은 힘들지만 배는 고프지 않아요. 북한에서보다 나아요. 민주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한국 선교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분들이 탈북자들 한국 가는 걸 도와주십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한국까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가시는 거죠? 노인분이 계시니 조심해야 합니다. 태국을 거쳐가는 루트가 안전합니다. 비용을 물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석 달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 석 달이 지옥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방에만 계셔야 했습니다. 가끔 창문으로 밖을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주들아,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한국 가요. 거기는 자유로운 곳이래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성우가 다쳤습니다. 기계에 손을 찧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집에서 조선족 아주머니가 약을 발라줬습니다. 한국 가면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욕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조선족도 아닌 게 일을 왜 이렇게 못해?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할머니를 위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 눈초리도 차갑습니다.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여기는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돈이 모였습니다. 목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태국까지는 비행기로 가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자유로운 땅으로 가요.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기 전에 자유로운 땅이라도 밟아보는구나.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다. 그날 밤 네 식구는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이 길고 힘들었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줬습니다. 조선족 신분이었습니다. 네 식구 모두 중국인으로 둔갑한 겁니다. 공항에서 절대 한국말 쓰지 마세요. 중국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단동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떨고 계셨습니다. 이게 날아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할머니 괜찮아요. 안전해요. 민주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드디어 북한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걸리면 어쩌나, 여권이 가짜인 게 들통나면 어쩌나. 할머니께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약이 떨어진 지 며칠 됐습니다. 할머니, 태국 도착하면 바로 약 구할게요.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심사관이 상사를 불렀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중국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그때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태국어로 뭔가 설명했습니다. 심사관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를 특별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직원이 곧 옵니다. 걱정 마세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의자에 앉아 계속 기침을 하셨습니다. 민주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탈북자분들이시죠?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에 네 식구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북한 핵물리학 연구원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대사관으로 가시죠. 할머니 건강부터 챙겨야겠습니다. 대사관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께 약을 구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구하지 못했던 심장약이었습니다. 약을 드신 할머니께서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여기서는 약을 그냥 주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할머니께서 놀라워하셨습니다. 민주와 성호는 대사관 도서관에서 한국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인터넷이 자유래요. 뭐든 검색할 수 있대요. 정말? 네. 북한 소식도 찾아봤어요. 우리가 탈북한 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정식 서류를 가지고 떳떳하게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손주들만이라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늘이 들어주셨구나. 할머니, 우리 다 함께 잘 살 거예요. 한국에서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북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게 대한민국입니까? 성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저게 우리가 살 곳이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네 식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그래. 해냈구나. 자유로운 땅에 왔구나.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할머니께서 땅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손주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통일부 담당자를 따라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충격은 작았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연다는 것, 인터넷으로 뭐든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병원에서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컴퓨터로 핵물리학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전 세계 최신 논문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중국에서 몰래 봤던 그 논문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컴퓨터 최신 기술에 놀랐습니다. 엄마,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성우는 편의점에서 놀랐습니다. 형, 이거 진짜 24시간 여는 거예요? 밤에도 음식을 살 수 있다고요? 할머니께서는 병원에서 가장 놀라셨습니다. 여기는 약을 그냥 주네.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원에서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카드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스마트폰 쓰는 법.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석 달 후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평양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전기도 24시간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학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핵물리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희 박사님, 이 논문 읽어보셨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논문을 읽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학문이구나, 이게 진짜 연구구나 싶었습니다. 민주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엄마, 교수님이 제 연구 주제 마음대로 정하래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성우는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형, 도서관에 책이 이렇게 많아요. 읽고 싶은 책은 다 있어요.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드시고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남쪽에 둔 오빠를 찾아봤니? 네, 할머니. 이산 가족 찾기 신청했어요. 찾아진다면 좋겠구나.
하지만 못 찾아도 괜찮다. 이 손주들이 자유롭게 사는 거 보니 여한이 없구나. 가끔 북한이 그리웠습니다. 모란봉, 대동강변 그 거리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더 좋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억양이 왜 그래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북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평양냉면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어복쟁반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서서히 적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살아남았네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 살아남았다. 제가 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에 둔 사람들이 보고 싶구나. 친척들, 이웃들. 다들 어떻게 사는지. 할머니, 우리가 여기서 잘 살면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예요. 그때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통일이 되면 좋겠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다행이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평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식은 국경을 넘습니다. 저는 다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구나. 손주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봤으니. 할머니,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죠. 통일도 보시고. 할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래, 통일. 꼭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처럼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